우주가 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주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갈릴레이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던 당시 수도사들이 망원경을 되게 악마의 물건처럼 취급해요. 뉴턴이란 인물이 없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발전 자체가 없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인류가 누렸던 과학 중에 제일 오래된 과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올려서 하늘을 본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전 천문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옛날로 가면 지금처럼 세련된 천문학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늘을 보고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절기를 나누고 아니면 날씨를 예측하고 이런 하늘에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습성 자체가 전 천문학에 기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과학들도 우주를 이해하고자 했던 그 생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오래된 과학이 전 천문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1000년 전으로 가서 천문학자 하라고 하면 전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별을 볼 때 망원경으로 우주를 봅니다. 근데 망원경은 갈릴레이가 천체 관측을 하면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도구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지 않았어요. 딱 하나, 그냥 눈으로 봤습니다. 육안 관측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원경으로 하고 있는 천문학이랑 그때 당시에 육안 관측으로 하던 천문학이랑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망원경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개별 천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특징에 주목하고 안드로메다 은하의 특징에 주목하고 개별 천체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망원경이 없을 때는 사실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과 천체는 다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개별 천체의 특징보다는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의 위치 관계가 어떠하냐, 어제는 여기 떠 있던 이 별이 오늘 밤엔 살짝 이동해서 여기 떠 있네, 이런 식으로 그 하늘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 별과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천천히 자리를 바꾸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천문학이라기보다는 측성학, 아스트로메트리라고 해서 별의 지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별들의 위치를 관측하고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하고 매일매일 하늘의 지도를 그리는 그런 방식의 과학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망원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개별 천체의 특징을 물리학적으로 고민하는 오늘날의 천문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다기보다는 지금 생각하는 거랑 다른 느낌으로 우주를 봤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주라고 하면 사방으로 무한하게 쫙 뻗어있는 실제 입체적인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우주라는 것이 그냥 적당히 먼 거리에 크리스탈 같은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 구슬 벽으로 우리 우주가 둘러싸여 있고 모든 별은 다 그냥 같은 거리에 박힌 보석 같은 거죠. 우주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평면적인 세계, 하늘에 어떤 뜻이 투영되어 있는 스크린 같은 세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여전히 고민을 했지만 그때 생각했던 우주랑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랑 이제 모습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별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계절에 어떤 별자리가 뜨고, 뭐 겨울에는 태양이 이쪽 별자리를 지나가고 여름에는 이 별자리를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1년에 걸쳐서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컴퓨터도 없이 눈 관측으로만 파악했다는 것도 사실 대단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관측을 하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이 별자리 근처를 지나갈 때쯤에는 폭우가 많이 오는구나, 또 태양이 이 별자리를 지나갈 즈음에는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늘의 별들의 위치 관계 자체를 달력으로 쓰는 거죠. 재밌는 게 그 영국에 가면 고인돌이라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스톤헨지가 있잖아요. 스톤헨지도 사실은 단순히 고인돌이 아닙니다. 그것도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동짓날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를 정확하게 겨냥하는 일종의 태양 시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돌 틈 사이로 태양이 정확하게 떠오르는 날이 동짓날이다, 그때부터 365일이 지나면 그 다음 동지가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달력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이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주가 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주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미 한참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주장했던 천문학자들도 있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이 이제 어떤 증거를 제시하냐면, 태양을 등진 지구의 그림자가 달 위로 들이오는 월식이 진행될 때 달 위로 지구의 실루엣이 비춰지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지구의 실루엣이 납작하지 않고 동그란 부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지구가 둥근 공 모양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그 월식이 벌어질 때 지구 그림자, 태양, 달 이런 천체들의 거리랑 크기를 얼추 계산을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계산을 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계산을 하냐면,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리스타르코스의 계산에 따르면 지구보다 태양이 더 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관측되고 있는 달 위의 지구 그림자 크기를 설명할 수 있겠더라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구보다 태양이 더 큰데 그 큰 태양이 조그만한 지구를 중심에 두고 주변을 맴돈다고? 이왕이면 더 큰 애가 중심에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일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별로 큰 호응을 받지 못했죠. 우리가 흔히 지동설과 천동설이라고 하는 고대 천문학적 개념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 중심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천동설은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대체 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까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지구의 움직임이 안 느껴지고 멀미도 안 하고 하늘만 움직이는 것처럼 겉보기에 보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되게 합리적인 그 논리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제 이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주는 4가지의 기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사원소설이라고 하죠. 물, 불, 흙, 공기, 이 4가지의 재료가 어떻게 조합되었는지에 따라서 우주의 만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추가하냐면, 각각의 재료마다 머물러 있어야 하는 원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뉴턴이 사과를 얻어맞고 중력이란 힘을 깨닫기 전이었습니다. 물체가 높은 곳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든 물체는 아래쪽이 다 원래의 자리다, 위쪽에 있으면 불안해한다, 특히 돌, 흙은 아래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귀향 본능이 더 강하다, 반면에 물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하다, 불이나 공기 같은 애들은 가볍잖아요, 원래의 자리가 위쪽인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무거운 흙이 가라앉아 있고, 흙 위에 물이 가라앉아 있고, 물 위에 공기가 채워져 있고, 공기 위에 불의 층이 채워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을 보니까 발 밑에 땅이 모여서 더 이상 못 내려가고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발 밑에 쌓여있는 흙들이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거구나, 즉 여기가 우주의 제일 중심, 제일 밑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동그란 공 모양의 우주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흙이 가라앉아서 우리의 지구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단순하게 지구의 움직임이 안 느껴져서, 아니면 뭐 종교적인 관점 때문에 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때 믿고 있었던 화학적인 개념, 사원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렸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등장을 하는 거죠.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혁명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수 없다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미학적인 관점이었습니다.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두었을 때가 이 행성들의 궤도를 제일 예쁘게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지구를 중심에 두면 너무 지저분하게 궤도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미학적으로 별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참고로 이러한 논리적인 접근을 뭐라고 하냐면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가까울수록 가정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에 두었을 때보다 태양을 태양계 중심에 두었을 때 더 적은 가정으로 더 예쁘게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코페르니쿠스 생각에는 이게 좀 더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기 시작했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새로운 관측들이 지구 중심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빼박 증거들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동설은 대체 어떻게 해서 그 200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계속 우리 인간들의 뇌를 지배를 했던 걸까요? 사실 천동설이 중간중간 위태로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관측이 있냐면 우리가 화성 같은 태양계 행성들을 관측을 할 때 얘가 쭉 한쪽 방향으로 잘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더니 거꾸로 이동해요. 그리고 다시 원래 방향으로 또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뭐라고 하냐면 역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역행은 단순하게 지구를 중심에 두고 그 지구를 행성이 맴돌고 있다고만 하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행성이 예쁘게 원 궤도를 그리고 있다면 당연히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은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보이는 행성의 움직임을 쭉 관측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한쪽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거꾸로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는 이런 역행 구간이 계속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데 고대 천문학자 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지구는 여전히 중심에 있고 행성들도 지구를 중심에 두고 돌고 있는데 대신에 이 지구를 중심에 둔 원 위에서 행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 위에 또 조그만한 작은 원이 있는 거예요. 이 보조 원 위에서 행성이 돌고 있다는 거죠. 주전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전원이 커다랗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고 행성은 그 움직이는 주전원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주전원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되게 복잡한 가정들을 막 추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지구 중심 모델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페르니쿠스가 봤을 때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건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보조원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복잡하게 얽힌 시계 태엽 장치처럼 계속 주전원이 추가되니까 너무 난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저분한 가정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아마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아주 완벽한 세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제일 완벽한 도형은 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은 완벽한 매끈한 부의 형태, 그리고 모든 천체들의 궤도 역시 한치의 오차 없이 예쁜 원 궤도를 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태양계 천체들은 다 지구만을 중심에 두고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대장이고 다른 작은 천체들이 지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갈릴레오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릴레이가 가장 먼저 관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달입니다. 달을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요. 근데 이때 뭘 보게 되냐면 달이 되게 표면이 거칠다는 걸 보게 됩니다. 크레이터도 있고 산맥도 있고 엄청 울퉁불퉁하고 못생겼네?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천상계랑 지상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지상계는 불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산맥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되게 못생긴 울퉁불퉁한 세계이지만 지구 바깥의 천상계는 조물주가 만든 완벽한 세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끈매끈한 도자기 같은 피부의 천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달을 보니까 못생긴 지상계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달에도 산맥이 있고 골짜기 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천상계랑 지상계랑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땅과 하늘은 다 똑같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맴돌고 있는 다른 행성들이랑 비슷한 게 아닐까? 다르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나 더 하게 되는데, 목성을 관측을 해요. 1610년경에 목성이 지구에서 되게 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성을 쭉 관측을 하는데 이때 갈릴레이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죠. 망원경으로 보니까 목성 양 옆에 밝은 반점 3개가 땅땅땅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목성 방향에 겹쳐 보이는 먼 배경별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목성을 관측을 하니까 똑같이 그 별 3개가 따라와 있는 거예요.
또 다음날 보니까 살짝 자리를 바꿔서 또 별 3개가 따라와 있고, 또 다음날 찍어보니까 이번엔 별이 4개가 같이 따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목성을 중심으로 계속 별 2, 3개, 4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를 쭉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는 목성을 중심에 두고 맴돌고 있는 목성의 위성들이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천체는 예외 없이 다 지구만을 중심에 두고 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발견한 이 목성 주변의 네 위성들은 지구가 아니라 목성을 중심에 둔 궤도 위를 돌고 있잖아요. 즉, 이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대장은 지구가 유일한 게 아니구나, 목성 주변에도 지구 곁에 달이 있듯이 그의 위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갈릴레이가 이탈리아 피렌체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던 전주에 대한 아주 감명 깊은 선사가 있습니다. 그때 발견했던 목성 주변의 내 위성들을 하나하나 메디치 가문의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자기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가문에 대한 아주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뭐라고 하냐면, 요즘으로 치면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한 천문학자가 별 3개를 발견해서 병철 스타, 재용 스타, 건희 스타 이렇게 별한테 이름을 지은 거랑 다르지 않다, 그 정도로 자신의 전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갈릴레오는 외교적인 스킬에도 되게 능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망원경으로 뭘 봤고 다 똑같이 볼 텐데 그러면 빼박 증거니까 곧바로 갈릴레이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게임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릴레이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던 당시 수도사들이 망원경을 되게 악마의 물건처럼 취급해요. 그리고 망원경 자체가 뭔가 거기 안에 갈릴레이가 장난질을 쳐놔가지고 우주를 왜곡시켜서 보여주는 못된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우주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가짜 우주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나쁜 장치이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건 불온한 짓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자기가 본 거를 똑같이 보여주려고 해도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대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망측한 물건이다, 이걸로 하늘을 보면 현혹당한다, 이러면서 아예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팽배했기 때문에 갈릴레이가 이제 이런 주장을 책으로 담았을 때 교황청이 이제 부르는 거죠. 갈릴레오, 너 일로 와봐.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던데 너 한 번만 더 지구가 움직인다는 둥,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둥 그런 못된 얘기하면 혼내준다 라고 하고 한 번 경고를 줍니다. 그때 이제 갈릴레이가 투덜투덜거리면서 돌아가죠. 그런데 갈릴레오는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황청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또 두 번째 책을 씁니다. 두 체계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 줄여서 대화라고 부르는 책이 있어요. 당시에는 책을 쓸 때 지금처럼 줄글로 쓰는 것보다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약간 희곡처럼 책을 구성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당시 이 갈릴레이도 천동설을 지지하는 가상의 캐릭터, 지동설을 지지하는 가상의 캐릭터, 그리고 둘 사이에 중재자 같은 캐릭터, 이렇게 3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대화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누가 봐도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그리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완전 그냥 멍청한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랑 교황을 되게 비꼰 캐릭터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교황청 끌려가서 이런 거 책으로 쓰면 혼난다 라고 한번 이제 경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불순한 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죽인의 만에 가둬놓고 감옥에서 이제 엄청 괴롭힌 거죠. 저는 가끔 케플러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숫자에 미친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케플러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케플러의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관측 덕후 천문학자가 있거든요. 물론 이 사람도 이제 망원경 없이 육안 관측만 한 겁니다. 그리고 티코 브라헤가 평생 동안 모아놓았던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나중에 스승님이 죽고 나서 케플러가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케플러가 이제 뭘 발견하냐면, 티코 브라헤가 관측했던 화성의 관측 기록을 쭉 보니까 아무리 봐도 화성이 그리는 궤도가 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미세하게 살짝 틀어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오차가 정말 작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 뭘 발견하게 되냐면, 태양계 행성들이 예쁜 원 궤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거구나, 원이라고 하는 건 그 수만 가지 타원 중에 특별한 케이스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태양계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냈던 천문학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케플러라는 그룹도 있고, 그 그룹은 왜 어쩌다 케플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천문학자는 더 좋아하는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있거든요. 이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태양계 바깥 다른 별 곁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탐색합니다. 근데 이때 외계 행성의 온도가 지구처럼 적당한지, 엄청 뜨거운지, 엄청 추운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뭘 보면 되냐면 중심별로부터 그 행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행성이 그리는 궤도가 얼마나 작고 큰지는 또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그 행성이 궤도를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재면 됩니다. 궤도 주기를 재면 돼요. 별에 바짝 붙어서 작은 궤도를 그리고 있으면 그만큼 강한 중력으로 빠르게 돌기 때문에 궤도 주기가 짧아지고요. 별에서 멀리 벗어나서 약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으면 큰 궤도를 느리게 돌기 때문에 궤도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기가 얼마나 길고 짧은지만 재면 그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알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관계를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케플러입니다. 태양계 행성들만 가지고 당시 케플러가 어떤 발견을 하냐면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거랑 각각의 행성들이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는 공전 주기를 비교해 보니까 거리를 세제곱한 거랑 공전 주기를 제곱한 거랑 깔끔하게 비례하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계산기도 없이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공전 주기가 길수록 더 큰 궤도를 그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케플러가 그때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여전히 외계 행성의 상태를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망원경에 케플러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케플러가 발견한 공전 주기의 제곱과 공전 궤도 크기의 세제곱이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케플러 때까지만 해도 만유인력이라는 거를 알고서 이걸 물리학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고요. 단지 관측된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둘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경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보니까 왜 걔네가 비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중에 가서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이 결과적으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그 토대가 되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체계를 정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과 에너지, 운동, 물체 운동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물리학이잖아요. 그 체계를 다졌다는 건 물리학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지상계랑 천상계랑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상계를 설명하기 위한 물리학과 천상계를 설명하기 위한 물리학도 별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이러한 물리학 교과서가 필요하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달과 별의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이런 물리학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이 두 가지 물리학으로 이 우주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뉴턴은 뭘 발견하냐면 지구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는 지구의 중력과 하늘에서 달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상계를 작동하게 하는 물리학과 천상계를 작동하게 하는 물리학이 다르지 않아, 똑같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굳이 지구와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물리학을 공부했지만 뉴턴 때부터는 단 한 권의 물리학 교과서만으로 지상계도 이해하고 천상계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저는 뉴턴이 가져다준 가장 혁신적인 과학혁명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당연히 뉴턴은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하고 똑똑한 천재 같은 과학자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뉴턴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저는 그에 견줄 만한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뉴턴 혼자서 뉴턴의 발견을 다 한 건 아니거든요. 뉴턴이 그러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뉴턴보다 앞서서 갈릴레오도 있었고 케플러도 있었고 코페르니쿠스도 있었고 이런 여러 선구자들의 발견과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뉴턴이 또 그러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뉴턴은 한 사람이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발견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억할 만한 과학자인 것은 맞지만, 뉴턴이라는 인물이 없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발전 자체가 없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